예. 지금 허락하신다면 한 30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가면은 이제 잘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국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또 그런 활동을 지금 계속 청년들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관련된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쭉 이어간다는 기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말 1900년이 바로 되기 전에 잘 알려진, 당시에도 잘 알려진 여행가였던 그 비숍 여사가 조선을 방문을 합니다. 한 4차례 정도 방문을 하는데, 그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보고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이 잘못된 민족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그 다음에 거짓말 잘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형편없는 이 국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너무 그 조선 사람들이 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글을 자기가 썼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비숍 여사가 시베리아를 갑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이제 가서 그 근처에 가서 조선 사람들이 그 러시아 영에 이주를 한 조선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전혀 조선에서 본 조선 사람과 전혀 다른 조선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런하고 건면할 수가 없고 정직하고, 게다가 혁신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생산성도 높고, 특히 그 러시아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잘 지내는, 러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주해 온 사람들하고 너무나 잘 지내고,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비숍 여사가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조선의 조선 사람은 뭐고, 도대체 여기서 본 자기가 본 조선 사람이 뭐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냐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조선에 선 사람은 조선에 살 뿐이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조선 사람이 러시아에 와서 이주해 와서 열심히 살 뿐이에요. 그리고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선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환경이 존재했던 거예요. 어떤 정치적 환경이 존재했냐? 그 비숍 여사가 그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녹그릇 하나라도 장만을 하면은 그날로 바로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탕관오리들이 아니면 이방 호방 해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양반들이나 아니면 육방 관속의 그 자손들이나 친척들이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너 이놈 가지고 어디서 훔쳤냐? 무조건 하고 물고를 내고서는 그걸 뺏어간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사느냐? 절대로 자기가 필요한 음식이나 필요한 이상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벌면 그날부터 착취의 대상이 되고, 그날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날부터 두들겨 맞고 불려가고 하는 거예요.
생존의 논리로서 돈을 열심히 일해서도 안 되고 그 진실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늘 거짓말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절대 버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벌지 말아야 돼. 조선 500년이 결국은 그 긴 역사가 조선조 말기에 가서 그렇게 해서 조선이 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이 대한민국은 망국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나라가 망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쉽게 망하고 너무 쉽게 찾았어요. 우리 힘으로 찾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 힘으로 찾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안중근 의사 그다음에 독립군 할 일을 다 했지만 그 힘 가지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 쉽게 찾아서 뺏길 때는 어떻게 뺏겼냐?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는데 너무 정말 참 이게 참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것이 조선이 일본한테 망했다라고 하고 식민지화가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야 이제 살겠구나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 워낙 이 조선에서 착취기제가 심했으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홍익인간의 정신과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요 우리 국민들이요 대단한 국민이고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 있을 때 그때 슬로건이 뭐였는가 하면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위대한 그 정신과 그 다음에 위대한 그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보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홍익인간이다 어떤 철학과 어떤 우리가 이념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 책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첫 번째로 성공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하면은 그 목표를 어떻게 하는지 달성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세계에 그 성공을 향한 열정이 우리만큼 강한 그런 민족이나 그런 국민이 없습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요. 애 영어 가르치고 영어하게 만들어야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하든지 애 영어하게 만들어요. 대단합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국민은 까다롭습니다. 웬만큼에서 만족을 안 해요. 늘 고쳐야 되고 늘 뭐가 바꿔야 되고 좀처럼 만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나 제품은 세계의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여성을 만족시키는 화장품은 세계 최고의 화장품이 되고 대한민국 비행기 탑승객을 만족시키는 기내 서비스는 세계 모든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고 웬만한 외국의 서비스가 돌아가지고 까르푸다 뭐다 이런 체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왜 맥을 못 추는가 하면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 정도 기준 가지고는 한국에 와서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느냐. 이마트다 뭐다 하는데 다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서비스가 되고 제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변화가 무상한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혁신 역량인데 그 혁신 역량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까다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만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웬만큼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늘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 드렸죠. 성공을 향한 열정이 강하고 그 다음에 까다롭기 때문에 혁신 역량이 몹시 높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이 홍익인간 정신과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만 공동선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죠?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 하면 집에 아이들 돌반지까지 가지고 나와서 그 국가 위기를 건지겠다고 쫓아나가는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 전에 마이클 셸던이라고 그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했던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국의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한국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든가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을 보고 자기는 감동받았다. 이런 나라가 없고 이런 국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공동선이 대단히 지금도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만 우리 집 아이들만 해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런 말하자면 과대 포장된 제품을 잘 사질 않아요. 과자 하나라도. 왜냐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커피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커피를 어디서 커피를 어떻게 골라서 마시냐. 소위 말하는 공정무역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해서 마셔요. 커피 콘을 따는데 노동 착취가 있다라든가 이런 제품이나 그런 콘으로 만든 그런 참 커피 콘으로 만든 제품은 또 그런 콘을 수입해다가 파는 프랜차이즈 커피는 될 수 있으면 안 마신다. 그 공동선에 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대단한 국민입니다. 대단한 국민이고 이 국민들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만 있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세계의 중심으로 가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선에서도 조선 백성들이 그야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면은 조선이 망할 리도 없고 식민지가 될 리도 없고 그 식민지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분단될 일도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그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혁신 역량과 생산 역량 러시아에 갖다 놓으면은 비숍 여사가 말하기를 영국의 젠틀맨 같다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비숍 여사는 영국 사람이고 자기는 영국인으로의 엄청난 자긍심을 가진 사람인데 거기 간 러시아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잉글리시맨 같다. 자기 영국에서 본 가장 그 건면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과 또 세계 최고의 그런 민족이라고 보고 나중에 비숍 여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숍 여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조선에서 뭐만 잘 되면은 조선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뭐만 잘 될 것이라는 게 뭔가 하면 조선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정치, 잘못된 사회적 관습 이게 조선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 한 번 못 쏘고 나라를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답답해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을 답답해하는가?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동스러워. 제가 그저께도 유튜브를 보고 제 스스로 가슴이 떨렸어요. BTS가 유럽에서 3.1절 공연을 하는 거예요. 3.1절 공연. 3.1절이 뭔지를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3.1절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3.1절. 3.1절 공연을 하면서 27만 명의 관객이 있는 데서 아리랑을 부릅니다. 그 아리랑을 부르는데 27만 명이 다 춤을 춰요. 이렇게 위대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 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하나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문화 능력만 해도요. 탁월합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가 전주에서 열렸어요. 제가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제가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고 그런 대회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비서관 하나가 전주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가 열리는데 그 저녁을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게 몇 명이냐 하니까 한 500명. 그 저녁값이 얼마냐? 저녁값이 한 2천만 원. 오케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돈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가 예산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 가자. 제가 갔어요. 가서 축사를 했는데 축사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잘 오셨다.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 회의를 하는데 와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라도 그냥 평범한 길 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잡고 이야기를 해봐라. 그 사람의 인생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생 하나하나가 다 뭐냐? 다 소설의 주제고 시의 주제가 된다. 왜? 대한민국은 식민지의 역사와 가난의 역사와 그 다음에 풍요의 역사와 치열한 경쟁의 역사와 그 다음에 화합의 역사가 다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것이 가슴에 다 녹아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인생이 소설이고 시고 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축사를 여담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축사를 하고 제가 안 가고 있으니까 우리 그 시인 중에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시인 고은 시인하고 옆에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거 김 선생 그 나이 드신 분이 김 선생 예 하고 제가 대답했더니 안 가? 이거 지금 가라는 말씀입니까? 축사했잖아. 안 가? 그래서 저는 괜찮으시면 내가 이게 대회 다 끝나고 오늘 여기 모이신 선생님 비롯해서 시인들 내가 가서 막걸리 한 잔 제가 전주니까 막걸리 한 잔 사고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자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보네. 아니 높은 놈들 오면 대체로 보면 그냥 축사하고 얼른 도망가기 바쁜데 어째 당신은 안 가고 여기 있네.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그 심장이라고. 말하자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김구 선생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우리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계의 중심으로 가는 정신과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계의 중심으로 가는 일종의 다리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날 저녁에 제가 저녁 다 모시고 그 다음에 막걸리 한 잔 하고 다음날 제가 올라왔습니다만 굉장히 느낀 게 많은데 더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위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의 중심으로 갈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동선만 하더라도 요즘 제가 아주 감격스러운 게 많습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 자연인을 이야기하면 안 됐지만 그런 분이 가가지고 자기 재산의 50%를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약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내놓는데 어디다 내놓겠느냐? 대한민국에 가서 체인지 메이커들, 한국 사회를 혁신시킬 수 있고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냐?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그러니까 돈도 벌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체인지 메이커들을 1000명이고 2000명이고 10,000명이고 길러내는데 그 돈을 쓰겠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공성.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틀림없다. 홍익 인간의 그 정신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이 면면이 있고 그것이 깨어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위대한 국민이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게 하면 된다.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하면 되는 겁니다. 붙잡으면 안 돼요. 눌러서도 안 돼요. 뛰게 해야 되는데 곳곳에서 우리를 뛰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들이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뭘 썼느냐 하면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우리 국민을 붙들고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좀 없애라. 없애서 위대한 국민이 뛸 수 있게 좀 만들어주자.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거 뛰게 한 데서 뛰게 하면은
우리 사회가 자유롭게 되겠죠. 자유로운 세상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빈부격차가 생기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 요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야말로 국가가 담당하고 국가가 보살펴야 될 영역이다.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붙들고 앉은 거예요. 지방정부가 해도 될 일을 중앙정부가 하고 있고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국가가 관여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가가지고 청년 문제나 소상공인 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는 제대로 보살피는 게 아니라 돈만 냅다 그냥 뿌리고 있어요. 돈 뿌리는 행위는요.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냥 뿌려서는 안 되죠. 계획과 그다음에 충분한 설계 위에서 뿌려져야지 돈 내는 사람도 기분 좋게 돈을 내서 그 복지라든가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빚내서 그냥 뿌리기 바쁘다.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될 곳에는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도 될 곳에 곳곳에 국가가 있으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경쟁력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디에서 더 경쟁력이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저를 포함해서 반성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한국의 정치가 엉망입니다. 정치가 엉망이거든요. 도대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들려오는 것이 무슨 부정 과거사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아야 함과 동시에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자유로워야 되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단 어디서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늘 서로를 갖다가 비방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성은 총장님 그 이야기하신 거 있죠. 바로 이제 제가 하는 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책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성장 담는 진보 같으면 진보는 맨날 나눠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보수는 맨날 무슨 이렇게 성장만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다. 성장 담론이 없는 사이비 진보는 진짜 이거 진보는 사이비 진보입니다. 왜 사이비 진보인가 하면은 성장을 해야 나눠줄 것이 있다. 이 간단한 논리도 있지만 성장이 없는 곳에서는 누가 고생을 하죠?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경제가 그냥 그대로 침체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요. 있는 사람이 더 고생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더 고생하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경제가 침체하고 경제가 내려앉는데 못 살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장이 없는 곳에서는 언제나 없는 사람과 약한 사람이 더 못 살고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는 진보주의자들이야 진보 집단이야말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 나름의 성장 담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입니다. 진보일수록 자기 나름의 말하자면 우파나 보수가 가진 성장 담론과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의 성장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그런 성장 담론이 없습니다. 없다고 욕을 하니까 뭐라고 꺼내는가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성장 붙은 걸 꺼내놨는데 그 성장은 성장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분배 이야기지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니까 사이비 진보예요. 보수는 어떠냐? 보수는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봅시다. 보수는 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위협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가 심화되면 자유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위협받겠습니까?
불평등과 정의롭지 못한 질서와 그다음에 특히 불평등, 불공평 이런 것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 자유주의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보수야말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불평등과 불균등,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나름의 분배담론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짜 이게 보수지. 그거 없는 보수는 이건 사이비 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는 분배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보는 성장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보수는 너다지 가가지고 누가 돈을 쓰면은 돈 퍼준다 비판만 하지 어떻게 불평등과 불균형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잘못돼도 그냥 잘못됐습니까?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회죠 지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산다는 이유만으로 또 저기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산 집이 10년 지나가면 집값이 10배, 20배 차이가 나버립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집값이 서울 사람에 비교하면 자산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수는 분배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보는 성장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는 이건 사이비 보수의 사이비 진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고 제대로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 사회의 이 문제들 해결을 못 합니다. 청년 실업, 상고, 영세 자영업자의 이야기들 다 전부 이거 우리가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들 운동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이런 이제 홍익 인간이라는 이 정신, 그런 정신 아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철학과 그 다음에 잘못된 이념의 기조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국가 경영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는 제가 다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려서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쁜 이야기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보고 그러면요. 제가 그래요. 국가 믿지 마라. 국가 믿지 말고 뭐 하느냐. 그냥 각자 도생의 정신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살벌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도생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혁신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다음에 나를 바꾸지 않고 세상 변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고는 각자 도생을 할 수가 없죠. 살아남으려면 세상 변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변화에 나를 맞춰서 나도 변화시켜야 되고 새로운 정신과 그다음에 새로운 철학도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소위 말하는 무용지식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 드러내고 진짜로 가지고 쓰임새가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정말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철학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 혁신이죠. 자기 혁신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되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도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정신 아래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내 옆을 쳐다봐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이웃을 쳐다보고
그 이웃의 손을 잡아줘야 돼. 나보다 못한 사람들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보다 또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고민을 같이 좀 하고, 그리고는 한 발 더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를 걱정해야 된다.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가야지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반언을 합니다. 제 책의 뒤에 보면 그래 놨거든요. 세종대왕이 와도 이 나라 대통령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반드시 다음 대통령요 실패합니다. 이번 대통령도 실패하고 앞에 대통령도 실패하고. 우리 국가의 구조가 지금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힘 없습니다. 무슨 힘은 있는가 하면은 누구 한 사람에게 특혜 줄 수 있고, 어떤 기업에서 특혜 줘가지고 기업 하나 일으킬 수 있어요. 누구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누구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어요. 장관시키고 총리시키고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힘은 없느냐.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노동개혁을 해야 되고 교육개혁을 해야 되고 자본시장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힘은 대통령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큰 과제 앞에 대통령의 힘은 뭐냐.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산업구조 조정을 해야 돼. 교육개혁을 해야 돼. 인력 양성 체계를 다 바꿔야 돼. 자본시장을 개혁해야 돼. 노동개혁해야 돼. 그 앞에 과제 앞에 딱 쓰면 대통령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압니까? 제가 청와대에 5년을 있었으니까 삽자로 하나 들고 그 태산 앞에 선 기분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대통령 우리 구제 못합니다. 우리 구제하는 것은. 국회는 원래 저게 작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국회는 이미 제가 그럽니다. 농경시대 유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변화가 이렇게 심한데 얼마나 많은 국가적 과제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저거? 일사불란하면 국회 아니죠. 늘 대립하고 타협하고 밀고 땡기고 싸우게 하는 게 국회인데, 그러다 보면은 수천 건 수만 건 올라오는 안건 중에서 1년에 기껏 해봐야 몇백 건 처리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처리 못한 채 그냥 쌓이고 서로 밀고 따요. 그러다 보니까 쟤 때문에 안 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결국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안중근 의사하고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도 저 국회는 저 모양 저 꼴일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각자 도생. 그렇게 해서 누가 세상을 바꾸는가 하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가지고 메시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학원이든 아니면 청년운동이든 해서 내 스스로가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 사회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 국가의 메시아가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어떤 행동, 어떤 규범 말에 메시아가 될 때 이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 BTS다 뭐다 국가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